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앱. 네, 오늘도 저와 함께 미래생활 업데이트 해보시죠. 오늘은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그런 얘기를 전달 드릴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두렵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미래 계획하실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되드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우리나라 이제 2070년에 저런 인구 구조가 될 것이라는 건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고, 심지어 생산 가능 인구보다도 65세 이상 인구가 더 많은 사회로 진입을 한다라는 것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인구가 2000년 대비 1400만 명이나 늘어나고요. 앞으로 고령자 수 65세 이상 쭉 늘어나서 2030년만 하더라도 1400만 명이었던 것이 2050년이 되면 1900만 명까지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후기 고령 인구거든요. 특히나 80세 이상의 인구수만 보더라도 2001년에는 50만 명, 2012년에 100만 명, 지금은 한 200만 명이거든요. 근데 쭉쭉 늘어나서 2050년이 지나게 되면은 800만 명, 지금의 4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80세 이상 인구가.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초고령 사회가 아니라 중고령 사회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자, 중고령 사회라는 말을 이제 생소하시죠? 여기서 중자는 무거울 중자예요. 그래서 이런 고령자들이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사회라는 겁니다. 저도 이 단어를 한국경제 기사를 보고서 알게 됐는데요. 기사 내용 살짝 정리해 드리자면은 이 중고령 사회라는 말은 2018년 일본에서 새롭게 등장한 용어라고 합니다. 자, 중고령 사회가 뭐냐 정확하게 75세 이상 후기 고령 인구가 65세에서 74세의 전기 고령 인구를 넘어서는 사회예요. 진짜 심각한 고령 사회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일본은 이거에 진입을 했냐? 2018년 3월에 이미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65세를 넘어서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액티브 시니어가 줄고 의료비와 간병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무거운 부담이 되는 게 중고령 사회라는 거죠. 또 한 가지. 그래도 조금 그나마 젊을 때는 노동을 하게 되는데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메워주는 노인들의 역할 역시도 감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프고 몸을 움직이기 힘드니까.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 중고령 사회로 접어들게 될까요? 통계청 예측에 따르면은 자, 보세요. 2030년대만 하더라도 전기 고령 인구 74세 이하 합치게 되면은 75세 이상보다 아직은 많습니다. 근데 이게 2040년이 되면 역전이 돼요. 이때부터는 75세 이상이 더 많습니다. 제가 통계청 자료를 제대로 살펴보니까 2037년에 800만 명 선에서 크로스가 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 이런 사회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텐데 무슨 일이 펼쳐지게 되겠냐는 거죠. 정말로 엄청난 부담이 되겠죠, 사회에. 자, 그렇다고 제가 지금 살아계신 노인분들 빨리 돌아가셔라, 그분들을 탓하고 이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면은 미래 중고령 사회에서 노인의 정체는 누굴까요? 자, 이 그래프 보시게 되면 2020년에 65세 이상 노인들은 1955년 이전의 출생자들이고요. 2070년, 그러니까 이때는 완전히 중고령 사회가 되는 건데 이때 노인들의 정체는 2005년 이전 출생자들이에요. 2070년에 80세가 1990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중고령 사회의 고령자는 누구냐면 현재의 청년층, 장년층들을 말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머릿수가 많은 지금의 40대, 50대, 60대 이분들 안에 저도 들어가 있거든요. 참고로 이분들이 늙었을 때에 문제가 되는 게 미래 중고령 사회예요. 자, 그럼 미래 청년들은 미래 중고령 사회에서 어떤 무거움을 짊어지게 될까요? 제일 걱정이 되는 거, 오늘의 주된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야, 75세 이상 넘어가게 되면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자, 내가 늙었을 때 얘기죠. 여러분들이 늙으셨을 때 우리나라 사망자 수를 보시게 되면은 7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사망자가 급증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 전에 이제 몸이 아프면서 장애 판정을 받으시는 분도 늘어나게 될 텐데 아무래도 60세가 넘어가게 되면서 장애 판정을 받는 분들이 급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그러니까 사회에 장애인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2020년 기준으로 전체 노인 비중이 16.4%밖에 되지 않지만
장애인들의 비중으로 치자면 이분들이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우측 그래프 보시게 되면은 지체가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체 장애는 2010년 이후로 줄어들고 있고요. 청각, 발달, 신장 장애가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나이 들게 되면은 귀가 잘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청력 손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난청 환자 비율은 2000년만 하더라도 11%였는데 2020년에는 16.4%, 2025년에는 24%. 와, 그럼 4명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건데 앞으로는 이 비율이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 관련된 기술이 발전되지 않는 이상. 근데 이게 단순히 귀만 안 들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가 안 들리게 되면은 사회생활이 위축이 되면서 우울증, 그러면서 몸이 더 쇠약해지는, 늙게 되는 이런 문제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시각장애인분들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렇게 장애인들이 늘어나는 게 중고령 사회의 부담으로 작용이 될 거고요. 저도 이제 장애 걸려가지고 이제 많은 청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사망 원인 쪽으로 가보게 되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살 쪽은 줄어들고 1위는 암, 2위는 심장질환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외과 수술이 필요한 이런 질환들을 많이 겪게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미래 노인이 됐을 때 수술은 제대로 받을 수 있겠냐는 거죠. 의료가 감당이 가능하냐. 자, 일단 지방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더욱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분포를 보시게 되면 수도권에 몰려 있고요. 종합병원까지 분포를 보시게 되면은 거점 광역시에 몰려 있고, 자, 근데 이거를 비교해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이 진한 갈색이 다 뭐냐면은 소멸 위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병원이 없는, 상급 병원이 없는 지역과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과 이 그래프가 일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뭐 늙어서 저 지역에 살고 싶겠어요? 의료시설이 없는데 황폐화가 될 것이고 그곳에 계신 분들은 여러 의료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수도권에 있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 SBS에서 시리즈로 뉴스를 달아가지고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요. 앞으로 10년 뒤에 맹장이 터지더라도 수술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응급수술이. 자, 내용 보시게 되면은 의대 정원은 늘었는데 오히려 외과 전문의, 수술하는 외과 전문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자, 외과 전문의, 응급수술하고 그런 사람들은 발 뻗고 잠들지 못하는 심리적인 스트레스, 이렇게 너무 힘들게 일하는데 돈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외과 중에서도 유방, 갑상선 같은 비교적 편안과로 많이 몰린다고 해요. 최근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충북 지역에서 대장이 터진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서 사망하는 일이 벌써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외과학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10년 뒤에 중증 응급수술 외과 의사가 현재 절반인 100명이 채 안 될 것이라는 겁니다. 수도권에서도 없으면은 우리는 어디 가서 응급수술을 받겠냐는 거죠. 자, 또 시사직격의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연도별 흉부외과 전문의 배출 현황. 93년만 하더라도 1년에 57명이었는데 지금은 그 절반도 되지 않는 20명이라는 거예요. 걱정되지 않으세요? 전 너무 걱정됩니다. 자, 그러면은 의사를 늘리면 되지 뭐가 문제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정부에서 이제 의사를 늘리려고 했더니 몇 년 전에 기억하시나요? 의사들이 반대하면서 파업까지 할 정도였던 거 기억하시나요? 입장이 달라요.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고령화 시대이고 의사들도 부족하다고 하니까 의대 정원도 확대하고 의무 근무제를 이제 특정 과라든지 어떤 지역에 할당해가지고 뭐 10년이면 10년 이렇게 채우게 하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의사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차라리 힘든 과에 수가를 높이고 지역에 좋은 의료시설을 투자하자는 것이죠. 왜냐면은 뭐 그 지역에 뭐 의무 근무를 둔다고 하더라도 그거 끝나면은 좋은 지역으로 갈 것이고 편한 과로 옮길 게 뻔하지 않냐. 그럼 돈만 쓰고 효과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OECD 대비 우리나라 의사가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그들을 위한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건지 저는 외부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판단이 불가합니다. 근데 양측의 입장이 다 이해가 되기는 해요. 자,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특수한 환경이 또 뭐가 있냐면 땅덩어리가 좁다 보니까
지방에 좋은 의료시설, 거기에 그리고 훌륭한 의사를 둔다고 한들 그 사람들이 지방에서 치료를 받겠냐는 거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암에 걸렸다, 희귀질환에 걸렸다. 그래도 우리는 KTX 같은 거 타면 웬만하면 3시간 이내로 서울이라든지 부산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 보니까 과연 지방의 의료시설을 이용하려고 하겠냐는 겁니다. 대학교랑 비슷하죠. 지방에 많아도 지방대학교 안 가려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참 이 문제가 복잡해요. 자,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피가 부족하죠. 적혈구제제 5일 미만 보유일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게 고령화와 특히나 관련이 있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의 피는 10대, 20대에서 충당을 합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에게서 거의 뽑으니까. 근데 군인들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무려 40대 이하에서 헌혈 비율이 95%인데 우리나라는 좀 특이한 거예요. 20대 때 제일 많이 피를 뽑고 다른 나라는 이제 30대, 40대가 될 때까지도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젊은 사람들에게 피를 뽑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자, 미래에 수술이 필요한 중증, 그러한 질환들이 많이 걸리게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은 피를 줄 사람보다 받을 사람이 더 많은 현재의 구조라는 것이죠. 참 걱정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부에서의 의료보험비 지원은 충분할까요? 이것도 걱정되죠. 자, 또 다른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러다 아파도 병원 못 간다. 건강보험 재정이 7년 시한부라는 거예요. 자, 2029년에 국민건강보험의 적립금 전액이 고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18년 뒤에는요, 그래서 건강보험 누적 적자가 680조 원에 이를 것이다. 이거는 국가 한 해 예산 규모보다도 많은 금액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수치는 그나마 건강보험 수입의 14%를 차지하는 정부 지원금이 포함된 계산이거든요. 정부 지원까지 끊기게 되면 당장 내년부터도 적자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럼 직장인들로부터 보험료를 올리면 되지 않냐? 2023년 직장인 건보율이 사상 처음으로 7%에 접근해가지고 이게 최대 올릴 수 있는 게 법정 8%라고 해요. 거의 목끝까지 찬 거예요. 그래서 직장가입자 건보율이 2026년에는 그 법정 상한 8%에 도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더 보험료를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근데 반대로 직장 안 다니는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건강보험료를 깎아줬죠. 자, 그래서 건강보험료 수입이 연간 2조 원가량 감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도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라서 건강보험료가 7만 원인가 할인이 되더라고요. 당장은 깎여서 좋긴 한데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법 개정을 통해서 건보료율을 상한을 해야 돼. 그 상한 인상을 높여야 되는 건데 요즘과 같이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입 밖에 꺼내기도 힘든 그런 상황. 그래서 계속 밀리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2009년만 하더라도 5%인데 지금 거의 8% 근접해 있는 거고, 자, 건보공단 진료비 청구 현황은 쭉 보시게 되면 계속 늘어가고 있고 65세 이상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데 75세 이상 인구가 쭉 늘어나는 중고령 사회는 어떻게 될까? 야, 이게 감당이 될까요? 자, 중고령 사회. 의료 부담 감당이 가능할까? 자, 우리 진짜로 지금 우리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돈 많이 벌어놔야 될 것 같아요. 왜? 잘 죽기 위해서. 치료받고 돌봄받고 잘 죽기 위해서. 국가라든지 그런 쪽에 의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 걱정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좀 그나마 사소한 문제이긴 한데 고령자 이동에 대한 부담 문제예요. 자, 지금 고령자가 늘다 보니까 고령자에 의한 운전 사고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 많이 보셨죠?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체 거의 절반, 46%라고 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교통사고 증가 현황도 쭉쭉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사 내용 보시게 되면은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가 2025년에는 618명, 2040년에는 1895만 명으로 쭉 늘어들어요. 우리들이 늙어가게 되면서. 자, 문제는 뭐냐면은 고령 운전자는 반응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빠른 대처가 어렵다 보니 교통사고 치명률이 다른 연령대보다도 높은 게 문제예요.
자, 그리고 2019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46%인데 이 당시에 고령 인구 비율이 15%거든요. 근데 사망자는 3배가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간 운전, 고속도로 이용 등을 금지하거나 차량에 첨단 안전장치를 달아서 최고 속도를 제한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노인분들은 반발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75세 이상 인구가 쭉 늘어난 사회에서는 진짜 고려해 볼 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운전면허 갱신하러 갔는데, 와, 지팡이 짚고 거동도 불편 진짜 너무나 노쇠하신 분이 갱신을 하러 오신 거예요. 직원분에게 이렇게 부축받으면서. 저분도 운전을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몇 안 되지만 앞으로 쭉 늘어나는 게 중고령 사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면허 자진 반납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2018년부터 시행이 됐지만 이게 반납률이 2%. 100명 중에 2명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반납하게 되면 고령자에게 교통비 면목으로 10만 원 준다고 합니다. 꼴랑 10만 원. 그럼 내가 운전을 포기하는 그 불편을 감수하는 데 걸 10만 원 받으면 누가 이거를 반납을 하겠냐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게 교통 소외 지역 등을 중심으로 일단 맞춤형 대중교통수단을 지원을 해야 될 거고요. 반납하면 다닐 수가 없으니까. 특히나 지방 지역은 대중교통이 안 다니니까 이런 거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렴한 비용의 고령자 콜택시나 버스 운행 같은 것도 늘려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고령 사회는 특히나 그래요. 우리가 한 75세 넘어갔을 때. 자, 실제로 일본에서는 쇼핑 난민이란 사태가 펼쳐졌었죠. 지금도 있고 생필품을 사러 나가기 어려운 고령자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버스가 안 다녀서 마트도 닫아가지고 조금 가까운 지역으로 한 시간 정도 가야 되는데 버스가 안 다니니까 어떡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필품을 담은 트럭들이 막 와가지고 판매를 하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 있고요. 이걸 최첨단 사료로 바꾸게 되면은 무인 스토어가 뭐 좀 소외 지역에 다니면서 이런 식료품 같은 것들을 배달을 해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지방에 인구가 적은 지역은 이런 수요 응답형 택시라는 게 있죠. 노선으로만 다니는 게 아니라 부르면은 노선을 거기에 맞춰서 변형을 하는 이런 것들도 늘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레벨 4 자율주행만 되더라도 고령자들을 태우고 다닐 수가 있겠죠. 운전자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통 이동 비용을 많이 줄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중고령 사회를 대비해서라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돌봄 부담도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75세 이상 돼가지고 굉장히 그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은 거동도 힘들고 어디 나가기도 힘드니까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노치원이라고 노인들 유치원, 데이케어 센터가 늘어나고 있어요. 자, 가시면은 놀이도 하시고 만들기도 하시고 하는데 이런 시설이 이제 생기면은 집값 떨어진다고 싫어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 입장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정부에 우리의 노후를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들의 재산의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데 나의 미래 노후 준비이자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준 그 재산이 축소가 된다는 것은 내 개인적으로 일단 큰 위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인 데이케어 센터 들어와가지고 집값 떨어지는 걸 걱정하는 게 이기적이다라고만은 생각하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해관계가 너무 많이 얽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재미난 현상이 펼쳐지고 있는 건 뭐가 있냐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계속 학교들이 폐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폐교를 어떻게 쓴다? 노인 복지시설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이들을 위한 학교, 근데 그 똑같은 시설이 어른들을 위한 돌봄시설로.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 뛰고 공부하던 교실에 내가 요양하며 누워있게 될 줄이야. 실제로 이런 현상이 펼쳐지고 있고요. 반대로 아예 노인 요양시설을 학교로 바꾸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학교로 변신한 일본 노인 돌봄시설. 그러니까 노인 주간보호시설을 학교처럼 운영을 하는데 주에 2일, 3시간씩 학교 교육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의 뭔가 배움의 욕구도 들어주고 적적함도 줄여주고 두뇌 발달도 되고 여러 방면에서 효과가 있는 거죠.
심지어 저 앞에 가르치시는 분, 이분 같은 경우에도 퇴직한 교수, 뭐 선생님 이런 분들이 다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또 본인도 활기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요양원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역할이 서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걱정되는 것은 1인 가구. 앞으로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 비율이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은 70대, 80대 1인 가구가 11%, 6% 이런데 앞으로는 18.4, 18% 너무나 많이 늘어나는 거죠. 이분들은 이제 사회에서 다 돌봄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고독사하지 않도록, 시신 썩지 않도록, 응급 상황 시에 도와줄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도 안심폰과 돌봄 플러그 그리고 AI 스피커한테 구조 요청을 한다든지 AI 스피커와 너무 대화가 없으면은 방문 관리사가 간다든지 아니면 돌봄 인형을 준다든지 AI가 전화를 걸어서 안부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 일일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국가와 기업 등이 충분히 돌봄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와, 저가 늙었을 때는 과연 돌봄을 어떻게 받을까? 너무 무섭습니다, 진짜로. 자, 그래서 오늘 자료는 초고령 사회를 지나서 중고령 사회, 75세 이상 노인이 65에서 74세 이상의 노인 인구수를 넘어섰을 때의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는 고령자 부양만 고민해도 벅찰지도 모르겠어요. 자동화로 인간의 일자리가 없어질까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의 제일 큰 걱정은 뭐냐면요. 자동화를 다 갖다 쓰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봐. 사실 그게 더 걱정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못해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분들이 제일 많이 보실 텐데 우리 나중에 20년, 30년, 40년 뒤의 이야기거든요. 자,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과연 대한민국은 이 위기로부터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양한 댓글 의견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